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혹은 숨이 차오르는 계단 앞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년, 그 중에서도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급격한 체중 증가와 씨름하며 힘겨워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며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그녀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와 요요 현상뿐이었습니다. 값비싼 마사지를 받아보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해봐도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입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아삭한 콩나물과 감칠맛 나는 어묵까지 더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짠맛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때로는 떡을 넣어 떡라면으로, 때로는 만두를 넣어 만두라면으로, 넣는 재료에 따라 천의 얼굴로 변하는 라면의 매력은 오늘도 그녀를 다이어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멈추지 않는 식욕입니다. 배가 채 꺼지기도 전에 냉동실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찐빵, 백설기, 모시송편 등 각종 떡과 빵이 가득합니다.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만두는 물론 어제 사온 빵, 오늘 사온 떡, 그저께 새로 나왔다는 과자까지. 그녀의 냉동실은 마치 편의점 간식 코너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은 그녀를 당뇨 전 단계까지 내몰았습니다. 체중을 잠시 빼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괜찮다는 생각에 운동을 게을리하고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의 효과입니다. 매일 10km를 열심히 뛰어봐야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500칼로리.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 하나가 바로 5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입니다. 슬프게도 운동만으로는 체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 고구마와 감자를 사다 주며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아내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 덕분에 살이 더 찐다는 그녀의 농담 섞인 하소연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결과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중등도 비만, 키에 비해 무려 18kg이나 과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지방률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25%를 훌쩍 넘어 40%에 달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의 질입니다. 단순히 키와 몸무게로 비만을 판단하는 시대를 넘어 우리는 이제 허리둘레, 근육량, 그리고 내장 지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비만도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를 보면 그녀의 몸은 근육에 비해 지방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내장 지방 면적은 비만 기준치인 100에 가까운 89.2로 나타났습니다. 몸무게 숫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그것이 바로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내장 지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장 지방 생성을 억제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피하가 아닌 내장에 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과 나쁜 호르몬을 분비하는 독소 공장과 같습니다. 이 독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보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째 당뇨와 전쟁 중인 조효찬 씨. 그는 팔다리가 가늘어 평생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잘못된 식습관, 즉 폭식과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체지방률은 27%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내장 지방 면적은 무려 128.9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치인 100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비만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하지만 몸속은 지방으로 가득 찬 이른바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원인은 그의 극단적인 편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와 생선의 식감과 냄새에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대신 그의 식단은 온통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활동량은 적은데 하루 섭취 칼로리는 2,500칼로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칩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저하를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또다시 강렬하게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식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허기를 느끼고 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당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마약처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중독 증세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정답은 탄수화물의 총량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었던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은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탄수화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의 결합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뉩니다.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탄수화물 중독과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 조여찬 씨는 24시간 혈당 변화를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 그의 혈당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는 오늘도 점심으로 매콤한 비빔국수를 선택했습니다. 맛있게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뒤 그는 다시 업무에 복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로감, 즉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눕고 싶은 무기력감. 그런데 졸음이 깨자마자 또다시 허기가 찾아오고 그는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해치웁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잔치입니다. 그의 혈당 측정기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수치는 269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면에 뜬 고혈당 경고를 보고 나서야 그는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다. 먹지 말걸.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는 평생 당뇨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표 칼로리는 1600칼로리. 현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마른 비만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영양 구성은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영을 해도 김밥 한 줄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했으니 괜찮다며 김밥에 떡볶이, 어묵까지 먹는다면 운동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됩니다.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면 1시간을 걸어야 하고 라면 한 개를 먹었다면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적정 체중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적정 칼로리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의 모범 답안은 없을까요? 여기 80대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방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를 처음 도입한 1세대 의학자이자 평생에 걸쳐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건강 멘토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는 새끼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단은 단순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각종 채소는 조리를 최소화하고 소스 없이 원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 콘과 완전식품인 계란, 그리고 빵 대신 속이 편안한 누룽지를 먹습니다.
그는 과일 섭취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요즘 과일은 당도가 매우 높아 사과 하나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를 가집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밥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윤 교수는 햄버거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햄버거는 빵, 패티, 채소가 어우러진 서양식 비빔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잉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좋은 식습관. 입에 달고 짠 음식보다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뱃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근육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뇌와 적혈구의 필수 활동을 위해 최소 하루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은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과 근육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63세의 김기태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지방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격근량부터 체지방까지 모든 것이 표준 범위 안에 있었고 특히 체지방률은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지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온 운동이 이제는 양치질처럼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적정 체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라도 나쁜 내장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몸을 채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50세가 되어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마치 높은 구두를 신어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처럼 근육을 키워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잉여 칼로리를 태우고 근력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 공장인 근육량을 늘려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약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몸무게는 단지 숫자일 뿐 그것이 건강의 척도는 아닙니다.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채운 건강한 몸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적정 체중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를 위한 현명하고 똑똑한 체중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혹은 숨이 차오르는 계단 앞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년, 그 중에서도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급격한 체중 증가와 씨름하며 힘겨워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며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그녀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와 요요 현상뿐이었습니다. 값비싼 마사지를 받아보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해봐도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입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아삭한 콩나물과 감칠맛 나는 어묵까지 더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짠맛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때로는 떡을 넣어 떡라면으로, 때로는 만두를 넣어 만두라면으로, 넣는 재료에 따라 천의 얼굴로 변하는 라면의 매력은 오늘도 그녀를 다이어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멈추지 않는 식욕입니다. 배가 채 꺼지기도 전에 냉동실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찐빵, 백설기, 모시송편 등 각종 떡과 빵이 가득합니다.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만두는 물론 어제 사온 빵, 오늘 사온 떡, 그저께 새로 나왔다는 과자까지. 그녀의 냉동실은 마치 편의점 간식 코너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은 그녀를 당뇨 전 단계까지 내몰았습니다. 체중을 잠시 빼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괜찮다는 생각에 운동을 게을리하고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의 효과입니다. 매일 10km를 열심히 뛰어봐야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500칼로리.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 하나가 바로 5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입니다. 슬프게도 운동만으로는 체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 고구마와 감자를 사다 주며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아내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 덕분에 살이 더 찐다는 그녀의 농담 섞인 하소연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결과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중등도 비만, 키에 비해 무려 18kg이나 과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지방률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25%를 훌쩍 넘어 40%에 달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의 질입니다. 단순히 키와 몸무게로 비만을 판단하는 시대를 넘어 우리는 이제 허리둘레, 근육량, 그리고 내장 지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비만도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를 보면 그녀의 몸은 근육에 비해 지방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내장 지방 면적은 비만 기준치인 100에 가까운 89.2로 나타났습니다. 몸무게 숫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그것이 바로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내장 지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장 지방 생성을 억제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피하가 아닌 내장에 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과 나쁜 호르몬을 분비하는 독소 공장과 같습니다. 이 독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보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째 당뇨와 전쟁 중인 조효찬 씨. 그는 팔다리가 가늘어 평생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잘못된 식습관, 즉 폭식과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체지방률은 27%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내장 지방 면적은 무려 128.9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치인 100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비만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하지만 몸속은 지방으로 가득 찬 이른바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원인은 그의 극단적인 편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와 생선의 식감과 냄새에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대신 그의 식단은 온통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활동량은 적은데 하루 섭취 칼로리는 2,500칼로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저하를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또다시 강렬하게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식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허기를 느끼고 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당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마약처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중독 증세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정답은 탄수화물의 총량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었던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은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탄수화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의 결합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뉩니다.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탄수화물 중독과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 조여찬 씨는 24시간 혈당 변화를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 그의 혈당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는 오늘도 점심으로 매콤한 비빔국수를 선택했습니다. 맛있게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뒤 그는 다시 업무에 복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로감, 즉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눕고 싶은 무기력감. 그런데 졸음이 깨자마자 또다시 허기가 찾아오고 그는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해치웁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잔치입니다. 그의 혈당 측정기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수치는 269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면에 뜬 고혈당 경고를 보고 나서야 그는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다. 먹지 말걸.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는 평생 당뇨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표 칼로리는 1600칼로리. 현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마른 비만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영양 구성은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영을 해도 김밥 한 줄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했으니 괜찮다며 김밥에 떡볶이, 어묵까지 먹는다면 운동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됩니다.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면 1시간을 걸어야 하고 라면 한 개를 먹었다면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적정 체중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적정 칼로리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의 모범 답안은 없을까요? 여기 80대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방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를 처음 도입한 1세대 의학자이자 평생에 걸쳐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건강 멘토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는 새끼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단은 단순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각종 채소는 조리를 최소화하고 소스 없이 원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 콘과 완전식품인 계란, 그리고 빵 대신 속이 편안한 누룽지를 먹습니다. 그는 과일 섭취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요즘 과일은 당도가 매우 높아 사과 하나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를 가집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밥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윤 교수는 햄버거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햄버거는 빵, 패티, 채소가 어우러진 서양식 비빔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잉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좋은 식습관. 입에 달고 짠 음식보다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뱃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근육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뇌와 적혈구의 필수 활동을 위해 최소 하루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은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과 근육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63세의 김기태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지방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격근량부터 체지방까지 모든 것이 표준 범위 안에 있었고 특히 체지방률은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지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온 운동이 이제는 양치질처럼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적정 체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라도 나쁜 내장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몸을 채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50세가 되어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마치 높은 구두를 신어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처럼 근육을 키워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잉여 칼로리를 태우고 근력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 공장인 근육량을 늘려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약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몸무게는 단지 숫자일 뿐 그것이 건강의 척도는 아닙니다.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채운 건강한 몸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적정 체중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를 위한 현명하고 똑똑한 체중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희간을 함께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혹은 숨이 차오르는 계단 앞에서 문득 생각합니다.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는 과연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까요? 아니면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까요? 특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중년, 그 중에서도 갱년기를 겪는 많은 분들이 급격한 체중 증가와 씨름하며 힘겨워합니다. 여기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갱년기에 접어들며 체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그녀는 수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스트레스와 요요 현상뿐이었습니다. 값비싼 마사지를 받아보고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을 따라 해봐도 한 번 붙은 살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지긋지긋한 다이어트를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그녀는 음식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한국인의 소울푸드, 라면입니다. 끓는 물에 면과 스프를 넣고 아삭한 콩나물과 감칠맛 나는 어묵까지 더해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합니다. 이렇게라도 하면 짠맛이 조금은 중화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과 함께 말입니다. 한 그릇을 먹더라도 제대로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 때로는 떡을 넣어 떡라면으로, 때로는 만두를 넣어 만두라면으로, 넣는 재료에 따라 천의 얼굴로 변하는 라면의 매력은 오늘도 그녀를 다이어트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멈추지 않는 식욕입니다. 배가 채 꺼지기도 전에 냉동실 문을 엽니다. 그 안에는 찐빵, 백설기, 모시송편 등 각종 떡과 빵이 가득합니다. 1년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만두는 물론 어제 사온 빵, 오늘 사온 떡, 그저께 새로 나왔다는 과자까지. 그녀의 냉동실은 마치 편의점 간식 코너를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의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체중은 그녀를 당뇨 전 단계까지 내몰았습니다. 체중을 잠시 빼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괜찮다는 생각에 운동을 게을리하고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는 악순환.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이 굴레를 계속해서 반복해왔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데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왜 나는 이토록 식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운동의 효과입니다. 매일 10km를 열심히 뛰어봐야 소모되는 칼로리는 약 500칼로리. 우리가 즐겨 먹는 컵라면 하나가 바로 500칼로리입니다. 밥 한 공기는 300칼로리입니다. 슬프게도 운동만으로는 체중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아내를 위해 고구마와 감자를 사다 주며 먹으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오히려 아내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남편의 사랑 덕분에 살이 더 찐다는 그녀의 농담 섞인 하소연에는 복잡한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적인 검사 결과 그녀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중등도 비만, 키에 비해 무려 18kg이나 과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체지방률이었습니다. 정상 범위인 25%를 훌쩍 넘어 40%에 달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체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방의 질입니다. 단순히 키와 몸무게로 비만을 판단하는 시대를 넘어 우리는 이제 허리둘레, 근육량, 그리고 내장 지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체중이라도 몸을 구성하는 성분에 따라 비만도는 전혀 다르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이미지를 보면
그녀의 몸은 근육에 비해 지방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내장 지방 면적은 비만 기준치인 100에 가까운 89.2로 나타났습니다. 몸무게 숫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그것이 바로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내장 지방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고 내장 지방 생성을 억제하며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폐경 후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피하가 아닌 내장에 쌓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전형적인 거미형 체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한 지방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각종 염증 물질과 나쁜 호르몬을 분비하는 독소 공장과 같습니다. 이 독소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 당뇨병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의 주범이 됩니다. 한마디로 내장 지방은 우리 몸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장 지방형 비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줄자로 허리둘레를 재보는 것입니다.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 즉 내장 지방이 많다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10년째 당뇨와 전쟁 중인 조효찬 씨. 그는 팔다리가 가늘어 평생 자신이 비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자꾸만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가 잘못된 식습관, 즉 폭식과 빨리 먹는 습관,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 체지방률은 27%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내장 지방 면적은 무려 128.9로 측정되었습니다. 기준치인 100을 훨씬 뛰어넘는 고도비만 수준입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하지만 몸속은 지방으로 가득 찬 이른바 마른 비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원인은 그의 극단적인 편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기와 생선의 식감과 냄새에 거부감이 심했습니다. 근육 생성에 필수적인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대신 그의 식단은 온통 탄수화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활동량은 적은데 하루 섭취 칼로리는 2,500칼로리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탄수화물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특히 흰쌀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포도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는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그 결과 혈당은 다시 곤두박질 칩니다. 우리 몸은 이 급격한 혈당 저하를 배고픔으로 인식하고 또다시 강렬하게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됩니다. 식사 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허기를 느끼고 다시 단 음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당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 마약처럼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들어 중독 증세를 유발합니다. 우리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내가 중독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교해 현대 한국인의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 비만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까요? 정답은 탄수화물의 총량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가 먹었던 밥과 나물 위주의 식단은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식단은 소화 흡수가 빠른 단순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끊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탄수화물을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탄수화물은 당의 결합 개수에 따라 단순당과 복합당으로 나뉩니다. 아이스크림, 빵, 탄산음료 같은 단순당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탄수화물 중독과 지방 축적을 유발합니다. 반면 통곡물이나 채소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서서히 소화되어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영양소 덕분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 위해 조여찬 씨는 24시간 혈당 변화를 측정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했습니다. 점심 식사 전 그의 혈당은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는 오늘도 점심으로 매콤한 비빔국수를 선택했습니다. 맛있게 국수 한 그릇을 순식간에 비운 뒤 그는 다시 업무에 복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피로감, 즉 식곤증이 몰려옵니다.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눕고 싶은 무기력감. 그런데 졸음이 깨자마자 또다시 허기가 찾아오고 그는 간식으로 빵과 과자를 해치웁니다. 그야말로 탄수화물 잔치입니다. 그의 혈당 측정기는 경고음을 울립니다. 수치는 269까지 치솟았습니다. 화면에 뜬 고혈당 경고를 보고 나서야 그는 후회합니다. 괜히 먹었다. 먹지 말걸. 이러한 식습관을 유지한다면 그는 평생 당뇨와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그의 목표 칼로리는 1600칼로리. 현재 섭취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 단백질과 식이섬유소 섭취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면 근육까지 함께 빠지는 마른 비만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영양 구성은 탄수화물 60%, 지방 20%, 단백질 20% 정도입니다. 우리가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영을 해도 김밥 한 줄의 칼로리를 소모하기 어렵습니다. 운동했으니 괜찮다며 김밥에 떡볶이, 어묵까지 먹는다면 운동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살이 더 찌게 됩니다. 피자 한 조각을 먹었다면 1시간을 걸어야 하고 라면 한 개를 먹었다면 2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적정 체중을 만들기 위한 핵심은 적정 칼로리 섭취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삶의 모범 답안은 없을까요? 여기 80대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방부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가정의학과를 처음 도입한 1세대 의학자이자 평생에 걸쳐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건강 멘토입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는 새끼를 거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합니다. 아침 식단은 단순하지만 영양학적으로 완벽에 가깝습니다. 각종 채소는 조리를 최소화하고 소스 없이 원재료의 맛을 살립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옥수수 콘과 완전 식품인 계란, 그리고 빵 대신 속이 편안한 누룽지를 먹습니다. 그는 과일 섭취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요즘 과일은 당도가 매우 높아 사과 하나가 밥 한 공기와 맞먹는 칼로리를 가집니다. 과일을 먹으려면 밥을 줄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는 셈입니다. 윤 교수는 햄버거에 대한 흥미로운 비유를 제시합니다.
햄버거는 빵, 패티, 채소가 어우러진 서양식 비빔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햄버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식사가 아닌 간식으로 먹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과잉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는 좋은 식습관. 입에 달고 짠 음식보다 내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익숙하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뱃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저탄고지 즉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 섭취를 늘리는 다이어트가 유행했습니다. 단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탄수화물을 거의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B군이 부족해지고 뇌 기능이 저하되어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근육의 주 에너지원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빼서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근손실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적게 먹더라도 뇌와 적혈구의 필수 활동을 위해 최소 하루 100g 이상의 탄수화물은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해답은 균형과 근육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채우게 됩니다. 63세의 김기태 씨는 꾸준한 운동으로 지방이 생길 틈을 주지 않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매와 지치지 않는 체력. 그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운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아져 살찔 염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체성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골격근량부터 체지방까지 모든 것이 표준 범위 안에 있었고 특히 체지방률은 2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지방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해온 운동이 이제는 양치질처럼 당연한 습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적정 체중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부터라도 나쁜 내장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몸을 채우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바로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소모하는 곳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줄어들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됩니다. 우리가 50세가 되어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마치 높은 구두를 신어 키가 커 보이는 효과를 내는 것처럼 근육을 키워 기초대사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 전체 근육의 3분의 2 이상이 모여있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잉여 칼로리를 태우고 근력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 공장인 근육량을 늘려 내장 지방이 쌓일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약보다 중요한 생활 습관의 핵심입니다. 몸무게는 단지 숫자일 뿐 그것이 건강의 척도는 아닙니다. 지방 대신 탄탄한 근육으로 채운 건강한 몸무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정한 적정 체중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만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를 위한 현명하고 똑똑한 체중 관리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충분한 휴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평범한 진리 속에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여정에 저희가 늘 함께하겠다는 소중한 약속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서 혹은 숨이 차오르는